이번 과정은 선택형 기출문제를 다룰 거예요. 법정형 모의고사는 다루지 않고 변시 기출만 다룰 거예요. 다른 과목은 법정형 모의고사까지 다 하죠. 저도 재작년에는 다 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이제 요 무렵에 변시 기출만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6월인가 7월인가 가을이었나 뭐 그때 다 한번 다루고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법정형 모의고사까지 다 다루는 강의는 작년은 안 했어요. 올해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안 했던 이유는 우선 이걸 다 하다 보니까 회차가 10회차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상법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시간을 투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길게 하기엔 좀 학생들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발췌해서 강의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발췌해서 강의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발췌해서 강의를 하면 결국 나머지는 혼자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공부할 거면 굳이 강의를 왜 들어요?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해줘야 강의를 듣는 거지. 혼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못 하러 듣냐고. 그럼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하라는데, 중요한 것만 발췌한 게 뭐겠어요? 변시 기출이죠 뭐. 시험에 나온 게 중요한 거죠 뭐. 학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온 게 중요한 거지. 그럼 변시 기출만 하는 방법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다가, 뭐 어쨌든 법정형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는 뭐 가을에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고, 요 강의는 이제 매년 해오던 거예요. 근데 요 강의의 컨셉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3월 달에 개설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다뤄야 돼요. 그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일러요. 아직 기본 강의 정도밖에 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선택형을 그 가을에 하듯이 하면은 좀 따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강의 컨셉은 어떻게 잡은 거냐 하면, 선택형 문제를 풀 때 그 지문 하나하나 해설을 할 때는 거의 기본 강의 수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 자체 해결하기 위한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 지문과 관련된 주변 내용들 있죠. 그 주변 내용들까지 다 같이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회계사 쪽도 강의를 하는데, 세무사 회계사 쪽도 강의를 하는데, 해보니까 3시간 동안 하면은 35문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마무리 강의였어. 마무리 강의에서 하는데 3시간 하는데 35문제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사 문제는 지문이 짧아요. 대부분 한 줄이야. 한 줄 내진 2줄. 뭐 이 정도인데, 우리는 지문은 또 길죠. 그리고 사례형도 많고. 그래서 3시간 반을 해도 35문제는 뭐 택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여기서는 또 기본 강의 하듯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5문제는 택도 없고, 많이 해야 26문제일 거예요. 26문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문제수를 5로 나눈 거예요. 26문제씩 매일 하면은 5회 동안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좀 컨셉이 또 기본 강의 하듯이 하는 거라 이걸 빨리 할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죠? 첫 번째 문제가 몇 번이야?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 14페이지? 13페이지? 자, 이게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선택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올해 문제를 보면 이제 사례형하고 선택형은 뭐 항상 나오던 거였고, 기록형에까지 이제 상품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도 대표 소송 하나 잠깐 나왔고, 작년에도. 올해는 비중이 또 더 커졌죠. 그래서 기록형에도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사례형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올해. 작년에도 쉽게 나왔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매우 특 A급으로 찍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테마들만 잘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리고 기록형도 사실 작년에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이랑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내용들 조금 더해서 나온 거죠.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숙달만 돼 있으면. 뭐 물론 공부를 안 해갖고 실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분은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공부를 하신 분이면은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선택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선택형은 지문도 길고 그 응용력도 필요하고 문제가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 좀 까다롭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상법에서는 변별력은 선택형밖에 없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선택형에서 이제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형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선택형은 아무래도 사례형이나 기록형보다는 출제 범위가 넓죠. 폭이 넓어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상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 이제는. 근데 그동안 상법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노력이나 시간이 실제 비중에 비해서 좀 적었어요. 그건 사실이야. 사실 민법하고 비교해보면 선택형만 놓고 보면은 민법 35문제죠. 상법 20문제라고. 그러면은 민법의 50%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법에 투자하는 노력이 민법에 투자하는 노력이 50% 이상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50%가 뭐야? 한 20%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죠. 효율적이지 못하죠. 출제 비중하고 비교해봐서. 작년까지는 제가 선택형만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약간의 어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법은 기록형에서 안 나왔잖아. 기록형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맞지 않지. 근데 이제는 기록형도 나오고 기록형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기 때문에 상법의 비중은 민법의 50%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상법은 민법보다 사실 좀 쉽잖아요. 아닌가? 물론 내용은 민법이 좀 쉽지. 상법은 이제 회사, 어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생활하면서 접해보지 않은 것들이라 좀 생소하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면도 있긴 있지. 그런데 나올 부분에 대해서만 맨날 나오고 뭐 그렇게 공부할 분량 이렇게 보면 민법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법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그 득점을 위해서 좋을 거예요. 자, 시작하죠. 상호부터 13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문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상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 우선 상호가 뭐죠? 상인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름이죠. 자기 이름이 있어. 이정엽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기업 활동을 하면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죠. 그게 상호죠. 자, 1번 민법상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 맞죠? 회사가 아니면은 상호에 회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하고 회사가 아닌 상인하고는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신용도의 차이가 있어요. 회사라고 하면 뭔가 규모가 클 것 같고 신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 자력도 더 많을 것 같고. 근데 자연인 상인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연인 상인이나 조합 이런 데가 회사라는 명칭을 쓰면 사람들이 그 상인과 거래하는 상인이 아, 회사구나. 자력도 있고 규모도 크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2번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건 틀렸죠. 자, 상호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선 자연인 상인하고 회사하고 달라요. 자연인 상인의 경우 동일한 영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영업에 대해서는 한 개의 영업에 대해서는 한 개의 상호만 사용해야 돼요. 하나의 영업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상호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예를 들었던 게 족발집이었죠. 족발집 하나 운영하면서 그 하나의 족발집에 장충동 왕족발, 뭐 원조 할매족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상호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의 상호 뒤에는 하나의 영어만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신뢰를 해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 이상의 영업을 할 때는
2개 이상의 상호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족발집하고 치킨집을 한다. 기본 강의 할 때 다 들었던 얘기예요. 얘들이에요. 족발집 하는 데는 원조 왕족발, 치킨집에는 만나 치킨, 이런 상호 2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 수개면은 수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어. 하나의 상인이라도. 근데 하나의 상인이 한 개의 영업을 할 때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회사의 경우 하나의 영업을 할 때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는 건 당연해. 근데 회사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영업을 할 때도 항상 하나의 상호만 사용해야 돼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에 영업 여러 가지 하죠. 반도체 판매도 하고 가전사업부도 있고 휴대폰 판매도 하고 이런 영업하죠. 그런데도 상호는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하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3번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자, 상호의 가등기 이게 뭐냐?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자, 상호의 가등기 우선 뭐예요? 상호의 가등기. 가등기가 뭔지는 알지. 상호를 가등기하는 게 상호의 가등기죠. 가등기가 뭔지까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럼 상호의 가등기는 도대체 왜 하느냐? 상호의 가등기의 효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상호의 가등기를 해놓으면 22조 등기 배척권이 인정이 돼요. 등기 배척권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상호의 가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상인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등기 배척권이죠. 가등기의 그 등기 배척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등기 배척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3가지 경우. 회사를 설립할 때 가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와 목적, 상호와 목적, 회사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상호 또는 목적, 요거를 변경할 때도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때, 본점 소재지 이전 할 때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 상인의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 할 수 없어요. 회사만 할 수 있어. 자, 회사가 설립을 할 때, 또는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할 때, 또는 회사가 본점 소재를 이전할 때, 이때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중요한 거, 회사를 설립할 때, 이때 가등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정이 돼요.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다른 종류의 회사는 회사 설립 시에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2가지 경우, 이 경우의 가등기는 모든 회사가 다 할 수 있어. 자, 왜 그러냐? 자,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뭐였냐면, 우선 설립 시에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뭐였냐면, 회사를 설립할 때 초기에 상호의 정관을 작성을 하죠. 초기에 정관을 작성해요. 그때 상호를 정한다고. 근데 이 상호 등기는 언제예요? 마지막에 설립 등기 시에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 사이에 누가 그 상호를 등기를 해버리면 이 회사는 설립 절차 진행하면서 설립 정관 작성 시에 정했던 상호를 등기할 수가 없어져요. 22조 등기 배척권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우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회사 설립 중에 다른 자가 가등기 등기 배척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절차가 오래 걸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른 종류의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절차가 오래 걸리지가 않아. 금방 끝나. 정관 작성하고 바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가등기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설립 시에 가등기가 인정이 된다는 거. 이 2가지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제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효력, 등기 배척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거 지금 상호 폐지 청구권의 요건 효과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상호권,
상호권이라는 게 있죠. 상호에 대한 권리. 상호권에는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이 있죠. 상호 사용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한 상호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뭐 별거 아니죠. 내가 정한 상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뭐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상호 전용권이라는 게 있죠. 내가 선정한 상호를 나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 그게 상호 전용권이죠. 근데 우리 법은 상호 전용권을 상호 폐지 청구권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상호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상호를 사용하면 너 그 상호 사용하지 마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상호 폐지 청구권이죠. 자, 상호 폐지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첫 번째,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이 요건을 다 상호권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우선 상대방이 내가 정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을 해야 돼요. 부정한 목적. 그리고 상호가 오인 가능해야 돼.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되죠. 손해받을 염려. 자, 이 상대방이 내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부정한 목적,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갑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을이 부정한 목적으로 갑의 상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A라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건 무슨 의미냐? 부정한 목적은 무슨 의미냐? 을이 하고 있는 영업을 갑의 영업으로 오인시켜서 을이 그 상호에 축적하고 있는 신용을 자기 영업에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 내 영업을 제 영업인 것처럼 오인시켜갖고 사람들이 쟤네 집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쟤네 집인 줄 알고 우리 집으로 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목적. 그게 이제 부정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정한 목적. 요 세 가지. 그리고 오인 가능성이라는 건 뭐죠? 상호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요 상호를 보면 요 상호로 이제 착각할. 완전히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유사하기만 하면 돼. 그다음에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돼요. 얘가 손해받을 염려는 뭐 대체적으로는 있겠죠. 손님이 얘네 집 오려는 손님이 착각해서 얘네 집으로 가게 되면 매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이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데 되게 영업을 잘 못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인데 맞대가리가 되게 없어. 그러면 얘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놓은 이 상호 위에 어렵게 쌓아놓은 신용이 훼손이 되겠죠. 매출이 떨어지는 손해, 또 신용이 훼손되는 손해, 이런 손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돼요. 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호권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폐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호권자가 이 세 가지를 다 입증을 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상호권자가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우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상호권자가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사용폐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오인 가능성, 요거는 똑같이 요구가 돼요. 요건 요구가 돼, 똑같아요. 손해를 받을 염려, 요거는 요건이 아니에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상호폐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권자가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요 상대방의 상호가 내 상호와 오인 가능하다라는 점만 입증을 해내면 상호폐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입증하기가 매우 쉽죠. 상대방 간판 사진 찍고 내 간판 사진 찍어갖고 비슷하잖아요, 판사님. 매우 쉬워요. 요거만 입증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은 이제 뭐 사용폐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추정되니까 입증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상호폐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상호폐지 청구권 뭐냐? 다른 사람이 내 상호 사용했을 때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어떻게 행사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간판 내려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벼룩시장에다 광고 내고 있으면은 그 광고 내려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등기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내가 상호권자가 등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자가 내 상호를 쓰면서 먼저 등기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그때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3조 상호폐지 청구권을 행사해서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상호, 오인 가능한 상호를 썼을 때 그 등기했을 때 그 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호폐지 청구권 행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내 상호를 사용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한 지문에 다 들어가 있죠. 기본 강의 들으신 분은 좀 허탈하죠. 지금 이 기본 강의 할 때 이거 상당히 한 2, 30분 설명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뭐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해버리니까 좀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혀 모르는 내용 설명하니까 길게 한 거고, 지금 한번 들어서 얼추 알잖아요. 조금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빠르다는 느낌 드시면 좀 말씀을 하세요.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려워요 하면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좀 천천히 할게요. 자, 5번 보시죠.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이거는 사용 폐지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라 영업 양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영업 양도. 자, 영업을 양도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하고 있던 영업을 양도를 했어요. 영업을 양도했다. 그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영업을 양도하면 뭐 양도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법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효과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 양수인의 책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요게 영업 양도와 관련된 효과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영업을 양도를 했어요. 첫 번째 영업을 양도했어. 이 경우에 영업 양수인, 얘가 이제 양수인이죠. 얘가 양도인이고, 영업 양수인이 설사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속용하거나, 즉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속용, 또는 채무 인수를 광고한 경우, 채무 인수 광고. 그 경우에는 선의인 채권자에 대해서 양도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채권자는 영업상의 채권자에 하네요. 영업상의 채권자. 영업을 양도했는데 얘가 부담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해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얘가 인수하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좀 빼고 얘기하자고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얘의 채권자가 영업 양도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 영업 양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가 인수됐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영업 양도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영업 양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얘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등기를 하면 돼. 영업을 양수하면서 나는 양도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는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지만 양도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연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를 등기할 수가 있다고. 등기를 하면 책임 면할 수 있어요. 양수인이 책임 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통지를 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 얘가 네 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 이렇게 통지를 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택형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하고 요거는 방법이랑 책임을 면하는 범위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자, 등기를 하는 경우, 이건 그냥 등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등기는 양수인 혼자 할 수 있어. 양수인 혼자 할 수 있어요. 양수인 혼자 등기를 하면 이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양수인은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자, 갑이 K뿐만 아니라 뭐 M, N 뭐 여러 사람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기를 하면 K, M, N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등기를 하지 않고 개별적인 채권자한테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통지를 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해야 돼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해야 돼요. 지문에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통지하면 책임을 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지를 해야 돼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아니에요. 양수인 혼자서도 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통지를 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면하는 범위도 좀 달라. 통지를 한 그 채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해요. 그래서 갑과 을이 K에 대해서만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지를 했다. 그러면은 K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하는 거지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 선택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바로 나오네요.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자, 뭐 맞죠? 방금 봤던 거랑 똑같네요. 니은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자, 이건 틀렸죠. 자, 상호라는 거는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재산권이에요. 상호라는 거 이름이니까 인격권으로 성질을 가지겠지. 근데 상호라는 거 재산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져요. 자,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얘기했지만 뭐 애플 뭐 이런 거, 애플이나 뭐 구글 이런 거는 상호의 가치만 몇 조가 된대나 몇십 조가 된대나 뭐 몇백 조가 된대나 뭐 그렇대요. 그 이름의 가치,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이름 가치가 뭐 그렇게 된대요. 몇 조 단위의 가격이 된대요. 이렇게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재산권이라고. 그래서 상호는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재산권이니까 양도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상호를 양도할 때는 일정히 좀 제한이 있어. 어떤 제한이 있냐?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영업은 놔두고 상호만 따로 양도한다? 이거 안 돼요. 영업은 그냥 상인이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상호 이것만 양도한다. 이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져. 그 상호 뒤에는 예전에 그 영업이 있을 거라는 신뢰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예로 들었던 게 이현복 셰프께서 하던 몽란이라는 레스토랑 있죠. 이현복 셰프께서 몽란이라는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몽란이라는 상호만 이정엽이한테 양도해버리고 레스토랑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죠. 몽란 상호만 보고 저기 이현복 셰프께서 하시는 아주 맛있는 중식 레스토랑이군. 그러고 갔는데 이정엽이가 하는 아주 맛대가리도 없는 짜장면집이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지잖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과 함께만 양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가 있어요. 상호만 양도할 수가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럴 염려가 없죠. 이현복 셰프가 레스토랑 몽란을 폐지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알잖아. 이현복 셰프 더 이상 중식 레스토랑 운영 안 하신대. 그러면 몽란이라는 상호 뒤에 이현복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신뢰는 이제 없어졌죠. 그런 상태에서는 몽란이라는 상호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뭐 등기하고 상관없어요. 상호 양도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게 원칙이고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귿 회사가 수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사용을 사용할 수 없다. 자, 맞죠? 회사는 영업을 여러 개 하더라도 하나의 상호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리을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죠? 아까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네요. 자, 반복이 되네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 그 다음에 6번이네요. 6번 18페이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거네요.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명의대여자의 책임 요건을 좀 보시죠. 자, 우선 갑이 을한테 명의 대여를 허락을 했어야 돼. 명의 사용을 허락했어야 되죠. 을이 영업을 하려고 해. 을이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의 상호나 명의를 걸어놓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명의를 사용하는 거죠. 명의 사용. 그리고 이 명의 사용을 갑이 허락했어야 돼요. 두 번째 요건. 그리고 을이 갑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병과 거래를 했는데 병이 을이 하고 있는 영업을 갑의 영업으로 오인했어야 돼요. 오인했어야 돼. 그러니까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서 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서 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선인데 중과실이 없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을의 영업상 행위에 대해서 명의 대여자인 갑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영업의 주체니까, 얘는 상인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얘는 얘와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을의 거래 상대방인 병이 이 영업을 갑의 영업으로 오인했으니까 자기는 지금 갑과 거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신뢰에 대해서 갑이 그 신뢰를 창출해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이죠. 자, 근데 이 선의 무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지느냐? 얘가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죠. 얘가 악이라는 건 뭐예요?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을이 갑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명의대여가 있는 거고, 이 영업은 을의 영업이라는 사실을 병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쟤한테 명의대여자한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죠. 얘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얘의 신뢰를 보호해줄 지금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잖아. 악일 때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이 거래 상대방의 선의 악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 입증 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부담해요. 다시 말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선의 무중과실로 추정이 되고, 명의대여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거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상법에서 나오는 모든 거에서 입증 책임은 이렇죠. 선의 무중과실 얘기가 나오면은 대부분 거의 그러니까 다 선의 무중과실은 기본적으로 추정이 되고, 책임을 면하려는 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한번 외워두면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2번,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업의 임차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맞죠? 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명의 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해서 영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명의 사용을 명의대여자가 허락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 허락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야, 너 내 이름 걸어놓고 사업해, 장사해. 이거 명시적인 거죠. 그 경우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으로 허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자, 명의 차용자, 그러니까 얘가 명의를 사용하는 자, 을이 갑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만 놔두는 경우, 이 경우 묵시적 사용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상황만 갖고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알고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 알고도 방치하는 거, 요 사정만 갖고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표현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상황만 갖고도 묵시적 승낙을 인정을 하죠. 근데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왜냐하면 알고도
방치하는 것을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사용 폐지 청구권 행사가 의무가 돼 버려요. 의무. 내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을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놔두는 게, 알고도 그냥 놔두면은 너는 명의자의 책임, 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돼. 이렇게 법이 요구를 하면 사용 폐지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 정도 사정만 갖고는, 알고도 방치, 이 사정만 갖고는 묵시적 승낙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부수적인 사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수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느냐, 얘가 자기의 상호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수적인 사정. 그게 어떤 거냐, 임대차를 했다든가, 영업을 임대차했다거나, 영업을 임대차했다거나, 또는 영업 장소를 빌려줬다거나,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은 자기 상호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생긴 거야.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상호를, 명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그러니까 영업 임차인 또는 장소를 빌린 자가 무단으로 자기 상호를 사용했을 때, 그때는 그냥 그걸 알았으면 이건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걸 알고도 그냥 방치를 하면 이건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게 돼요. 이러한 부수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 영업을 임대한 경우, 이렇게 이제 부수적인 사정에 해당이 되죠. 그러한 경우에는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 명의 대여자, 묵시적 허락이 인정이 된다. 3번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틀렸죠? 이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죠. 이게 위법인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다. 이런 경우예요. 약사 면허 없는 자가 약국을 운영하고 싶은데, 약사 면허는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갑, 얘한테 이제 빌려갖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약사 면허 돼요. 이거는 위법하죠. 약사, 이거는 안 되지.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약사 면허 대여를 위법하게 규정한 이유는 뭐겠어요? 국민 건강 보건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 위법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얘가 위법한 면허 대여를 했는데 명의 대여자의 명의를 걸고 했다. 근데 얘는 얘한테 약국 거래를 하면서 갑의 약국인 줄 알았다. 그런 경우라면 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 대여의 위법,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위법한 명의 대여의 경우에도 명의 대여자 책임은 인정이 돼요. 자, 4번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맞죠? 이거는. 자,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어야 되느냐, 명의 차용자가 상인이어야 되느냐, 이거 우리 정리해서 보자고요. 우선 명의 차용자 먼저 볼까요? 명의 차용자. 명의 대여자부터 볼까? 명의 대여자 상인이어야 되느냐? 상인일 필요 없어요. 명의 대여자 상인일 필요 없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판례, 인천 직할 시립병원 판례 있죠? 인천 직할 시립병원. 인천 직할시가 한국병원관리연구소라는 사단법인한테 인천 직할 시립병원이라는 상호를, 그 명칭을 사용해서 병원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한국병원관리연구소요. 인천 직할 시립병원 했어. 여기에 어떤 병이라는 자가 납품을 한 거예요. 이 병원에다가 납품을 했어. 그래서 채권을 취득을 했죠. 근데 얘가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인천 직할시에다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어서 이행을 구했죠. 이 판례에서 명의대여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인천 직할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물론 이 판례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인정 안 한 이유는 세 번째 요건, 여기 오인을 하지 않았다. 인천 직할 시립병원이 인천 직할시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병이 오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선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명의대여자가 상인이어야 하느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인이 아니더라도 대여자의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건 잘 나오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것만 거의 나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어야 되느냐, 상인일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인천직할시립병원 관련 판례 이것만 나와요. 자, 명의차용자는 원칙적으로 상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24조 한번 볼까요? 24조 보시면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그러니까 명의차용자는 영업을 한단 말이야. 영업을 하는 자니까 상인이어야 돼요. 상인이어야 돼. 교과서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판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병원관리연구소, 사단법인이라 그랬잖아. 한국병원관리연구소, 그 상인인가? 얘가 상인인가? 그래서 이게 상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될 수 있다 그랬지? 의문이 들죠. 이 판례 관련해서는 송일 교수님이랑 이철승 교수님이 설명이 조금 달라요. 송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인이 아니다, 얘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적용의 필요성,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의 필요성을 근거로 해서 그냥 인정한 거다, 판례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철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병원관리소의 영업이 상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써요. 판례가 한국병원관리소의 영업이 상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걸 근거로 해서 상행위가 아닌 영업, 뭐예요? 상행위가 아닌데 영업을 하는 자, 의제상인이죠. 얘를 의제상인으로 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송 교수님은 얘가 상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다, 이철승 교수님은 얘를 의제상인으로 보고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5번. 명의대여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 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이 연대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말해요. 자, 부진정 연대 책임, 이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질 때 그 책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자,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것만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죠. 변제, 대물변제, 상계,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만 있죠. 그래서 이행 청구,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이행 청구를 한 거,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이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 이런 것도 상대적 효력만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는 그게 문제에서는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봐두세요. 자, 7번.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자, 맞죠? 인천직할시립병원 판례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얘가 상인이 아니거나 얘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살 수 있다. 니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 책임은 성립한다. 이건 틀렸어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얘한테 불법행위를 했는데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하느냐? 얘가 얘에 대해서 부당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얘가 연대에서 배상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죠.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출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나가다가 앞에 있는 점포, 앞에서, 얘의 점포 앞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병의 점포를 들이받아갖고 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 경우에
얘의 자동차 정비업이 갑이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오인하고 있던 병에 대해서 갑도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의 오인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얘가 이 영업의 주체를 갑으로 생각했던 을로 생각했던 자동차로 들이받는 손해는 발생한다는 거야. 얘의 오인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귿,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하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자, 얘 피용자 X가 있다. 얘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그냥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 얘가 영업을 하는데 얘 종업원이 행위를 한 거는 얘가 하는 영업이 갑의 영업이라고 오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업주인 을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이 되고 얘 종업원인 X, 피용자인 X와 거래를 하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좀 뭔가 안 맞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다른 판례는 이런 게 있어요. 얘의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송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판례. 그 경우는 이 피용자가 명의차용자에 대해서 그 대리권이 없거나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만 타당한 판례다. 대리권이 있는 경우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은 판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근데 뭐 그건 이제 송 교수님 설명인데 뭐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문구를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문구니까. 근데 대리 또는 대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이 된다는 거 두 개 알아두세요. 그런 게 있어요. 얘의 대리인이 하도급 거래를 체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이 된다. 그런 게 있어 또 판례가. 피용자 나오면 X, 대리 대행 나오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든가요. 그 다음에 리을,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죠? 부신정 연대 책임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016 변시인데 좀 지문이 길고 하니까 10분 쉬었다 갈게요.